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자, 김묘엽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데 민법은 여러분들 진짜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에 가시게 되면, 중개사 실전에 가시게 되면 민법 때문에 곤란을 겪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민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전혀 다르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뢰가 진짜 완전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법은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시험을 떠나서 실제 실무에 가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민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거든요. 기본이 되는 법인데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기본 강의, 객관식 강의 이런 걸 다 준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 강의하고 객관식 강의 중에서 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둘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인문특강, 오늘 하시는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하는 강의가 왜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체계를 가장 튼튼히 쌓을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다 하나같이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고 새롭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민법을 못했는가, 법 과목을 어렵게 왜 느꼈는가가 사실 오늘 수업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에서 좀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랑 같이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법을 못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 보셨죠? 자,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자, 그럼 프린트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민법을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조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조문을 읽는 방법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 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이 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 조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한번 읽어보세요.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찾아요? 계획관리지역이 어디 있어요?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조문을 부르기로. 그러면 조문을 부르기로 약속했던 그 공식 때문에, 그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린트물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읽는지를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조문을 보실 때요. 제일 먼저 제1조, 제2조 해가지고 민법은 1000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읽으실 때 우린 뭐라고 읽는다고요? 몇 조, 조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36조를 보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저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로 안에가 이게 뭐냐? 이 가로가 여러분 바로 이 조문의 제목입니다. 자, 뭐라고요? 조문의 제목.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36조 다음에 쓰는 기호가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1번을 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요게 나오면 우린 뭐라고 읽냐면 제1항이라고 그래서 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항. 그러면 동그라미 1 그러면 제1항. 자, 동그라미 2 그럼 제2항. 동그라미 3 그럼 제3항. 이렇게 해서 항이라고 있습니다. 항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밑에는 1점, 2점, 3점. 자, 1점, 2점, 3점이 있습니다. 1점, 2점, 점이 있죠. 자,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읽기 시작하냐면 제1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자, 호라고 있습니다. 호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2점은 뭐라고 읽겠습니까? 제2호 이렇게 읽습니다. 제2호.
자, 다음으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가가 있습니다.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건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서로 약속하기를 목이라고 있습니다. 목.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제 찾으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죠. 녹지 지역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36조 제1항 제1호 그 다음에 라목을 찾으세요. 그러면 녹지 지역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저랑 약속했으니까 그것대로 조문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획 관리 지역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냐면 제36조 제1항 그 다음에 제2호 그 다음에 제 다목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다목을 찾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용어를 약속했으니 조문 읽는 방법은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리걸 마인드 형성이 어려운 이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걸 마인드 형성을 위한 단계를 좀 적어봤습니다. 자, 먼저 1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민법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들어왔죠? 일본에서 들어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일본식 용어가 쓰여져 있겠네요. 일본식 한자 용어가 쓰여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 넘어온 이 민법이 일본이 만들었다? 아닙니다. 요거는 유럽에서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누구랑 손을 잡았죠? 독일. 그래서 독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독일식 사고방식 또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이 뭡니까? 독일식, 다시 말해서 서유럽식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용어를 어떻게 읽으시고 일본식 용어로 읽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자, 저게 뭐지? 저건 저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민법을 보고도 저게 뭐야? 민법이야. 민법이지. 그러면 민법을 딱 보는 순간 저게 원칙이구나 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려요. 아닙니다. 민법은 예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모르는 게 아니 민법이 예외 규정이라고? 자, 이거를 또 아셔야 됩니다. 대신에 민법은 예외 규정이다. 그럼 예외이니까 예외 중에서 그럼 뭔데? 기본이다. 자, 원칙 규정이 아니라 예외 규정인데 예외 중에서도 기본이 된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민법을 수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는 생활 속 오류입니다. 자, 생활 속 오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져서 민법을 하지 못하고 민법 공부할 때 한계에 부딪히는 바로 그 이유가 이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다 극복하실 수 있게 되면 민법이 엄청 쉬워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 4단계를 제가 이제 옆에다 써놨는데 그 옆에다 써놓은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볼 건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단계에 개인주의와 공동주의가 짠 나올 겁니다. 1단계 독일식 사고방식 해가지고 자, 개인주의, 공동주의가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뒤에 하나하나씩 풀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단계 독일식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하고 공동주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은 남이 다니다. 가족은 남이 다니다. 그러면 그렇죠.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공동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부부는 남이 다니다.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사고를 하는지. 자, 아내하고 남편이 각각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명만 세금을 내요? 각각 소득이 있으니까 각각 세금을 내요. 각각 세금. 왜? 남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내시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낼 때 남편도 아내도 각각 내요, 안 내요? 각각 내잖아요. 남이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부부 사이에서는 한 명 몫만 나온다고 합니다. 연금이 고갈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야 안 나빠요? 기분 좋아야 나빠요? 나쁘죠. 왜? 남인데 각각 냈으니까 각각 받아야지. 즉 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다. 근데 왜 남인데 왜 국민연금을 한 사람만 줘?
왜 한 사람처럼 줄게? 남이 아니라서 한 사람만 주는 거야? 싫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가족 사이도 다 각각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자, 우리는 공동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럽은 개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 우리가 법을 잘 하려면 무슨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 그렇죠. 개인주의적 생각을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자, 부부도 남이고 가족도 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남편의 신용카드를 아내가 썼을 때 처벌을 받을까요? 남편 허락 없이. 자, 그러면 아니요. 자, 그럼 또 갈게요. 두 번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쓰면 처벌받을까요? 네. 그럼 이게 생각하죠. 부부 사이에서 신용카드를 썼는데 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는 남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여러분들이 법을 잘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단계로 나눠볼게요. 먼저, 자,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B가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A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A와 B가 완전히 남입니다. 자, 뭐라고요? 남. 생판 모르는데 신용카드를 훔쳐서 갖다 과자를 사 먹었죠. 처벌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처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B가 A의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친구라고 해도 친구라도 남이죠. 그래서 처벌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B가 I의 아내인 경우,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내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아내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딱 보시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남이 아니라서요? 아니요, 남이에요. 남인데 처벌을 안 받는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예외냐? 민법 규정은 원칙 규정, 예외 규정. 예외 규정이라고 그랬죠? 예외 규정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부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관해서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인정한답니다. 자, 그것이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있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는 남이지만 일상적인 가사 활동은 서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규정 때문에 민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요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남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법이 쓰여져 있다 안 쓰여져 있다? 쓰여져 있습니다. 남인데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이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요게 여러분들 예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원칙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쓰면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허락 없이 쓰면. 그런데 이 예외인 민법 규정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마는다?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남편 A의 신용카드를 똑같이 씁니다. 남편 A의 신용카드를 쓰는데 아내 B가 그것을 도박자금 변제를 하는데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쓰는데 이번엔 일상가사 과자를 사 먹는 게 아니라 도박자금 변제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써봐. 그러면 가만히 써보면 부부 사이는 남이야. 일상적인 가사활동은 대신할 수가 있어. 근데 일상적인 가사활동이 아니면 대신할 수가 없네요.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대리권을 인정하는데 민법에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일상가사를 뭐예요? 벗어난 부분.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벗어났다면 자, 그때는 대리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도박자금의 변제라는 게 뭐냐? 일상가사를 벗어난 부분으로서 원칙에 해당해서 자, 비행위는 처벌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위는 처벌을 받고 다시 이건 뭐가 된다? 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법의 체계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자, 세법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증여세 부과를 어떻게 이해할까?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만 보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자, 부부 사이는 남이다. 남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공짜로 주면 남 사이에 돈을 주는 것이니까 뭐를 부담해야 된다?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준다면 어떠한 노력 없이 공짜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왜? 남이니까. 남이니까. 그런데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민법이 인정됩니다.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것은 부인이 남편의 카드를 써도 되지만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증여받아서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일상가사에 필요한 생활비. 자, 일상가사에 대한 생활비를 주는 것은 당연히 일상가사적인 활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민법에 또 뭐 때문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이 규정 때문에 증여세를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을 10년 기준으로, 자, 얼마? 6억 원. 자, 10년 기준으로 6억 원이니까 1년마다 생활비를 최대 얼마까지 산정한 거죠? 6천까지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6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일상가사적인 활동을 네가 대신해 하면서 생활비를 주는 거니까 이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면, 이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면 남이니까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자, 되셨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잘 잡으시면 세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1단계 개인주의와 공동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저놈의 공동주의를 머릿속에서 탁 던져버리고 개인주의로 가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가족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항상 남이라는 생각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독일식 사고방식의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논리적이냐 감정적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이냐 감정적이냐. 자, 우리의 머릿속에 장착해야 될 것은 뭐죠? 논리적인 걸 장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약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흥분도 잘하고 잘 가라앉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탁 끄집어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안 됐다 하고 제가 떠나면 전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쵸? 안 받죠? 이제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굶어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굶어 죽어가더니 안 됐다고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그리고 안 됐다고 이제 가버렸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전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아니 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감정이 훅 올라오는 거죠. 아비된 자식으로서 아비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하는데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받아야지. 자, 논리적으로 따지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버지가 당연히 그래야지. 감정적인 것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확실히 사고방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식이나 유럽식 사고방식은 감정도 분명히 그 사람도 사람이 감정이 들어가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럼 논리적으로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방치를 합니다. 그때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왜? 살인을 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살인의 의사가 없지 않느냐.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 자식이었어요. 내 자식.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굶어 죽어가는데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방치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람인데 살인죄가 되는 거죠. 자, 살인죄가 되는데 왜 살인죄가 되느냐라는 부분 그냥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위에랑 비교했을 때 뭡니까? 살인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민법의 조문을 보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한 뭐가 있다? 구조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슨 의무가 있다? 구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구조를 안 했으니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조를 안 했으니
이것은 무슨 의사가 있다? 그렇죠.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의사가 있게 됩니다. 무슨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조 의무. 그래서 민법이 원칙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구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은 구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돼도 살인의 의사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났으면 그 안에, 화재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떡하지 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 그리고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불이 무서워하고 구조를 안 하면 그때는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구조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발만 공동 굴어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봐야 된다. 논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논리적으로 저는 같이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정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보통 받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쟤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쟤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이제 논리적이다, 감정적이다? 감정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또 구제 방법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또 뭐냐면, 자, 독일식 사고방식에서 요게 또 있습니다. 바로 분석적이냐, 척척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왼쪽이 더 중요하다. 분석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분석적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자, 말 그대로 이거죠. 여러분, 의사표시가 뭐죠? 라고 하면, 아니,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지 뭐라고 얘기해? 이게 우리의 대화 습관이죠. 여러분, 그럼 동기부여 영상을 가끔씩 너튜브에서 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기부여 영상은 뭐죠? 동기부여지 마! 이렇게 척척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표시는 뭐죠?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의사를 외부에다 뭐 한 거죠? 표시한 거죠. 요게 의사표시입니다. 자, 요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도 공부를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내적으로 생각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그럼 의사. 그것을 외부로 발설했다 안 했다? 발설했다. 그게 뭐라고요? 의사표시. 자, 그러면 의사표시인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기는 뭐죠? 동기. 동기가 바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 목적입니다. 자, 뭐라고요? 계기, 목적. 그러면 동기부여 영상은 뭐냐? 내가 성공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걸 외부로 표시했는데 너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계기로 어떤 목적으로 성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기가 미약하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즉 성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계기나 목적이 미약하다면 그때는 그 의사가 실현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부여한다는 것이 동기부여 영상이고 그 동기도 민법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자,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충격적이죠? 여기는 뭡니까? 실선. 여기 뭡니까? 점선.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까? 있지요. 뭐냐면 의사표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싶은 의사가 생기셨고요. 그리고 그걸 외부로 표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는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중개사 공부를 하죠?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점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외부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그래서 여긴 점선, 의사와 표시는 외부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은 실선, 그리고 의사와 표시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동기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인지는 모른다. 다만 의사 표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여기 부분을 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거짓말이라고 있습니다. 거짓말 한번 볼게요.
거짓말을 우리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 그러니까 내가 외부로 표시를 했지만 진짜 의사가 아니래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말로 아닌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비를 씁니다. 역시 여러분 이게 지금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 수입하다 보니까 한자권이 들어가는 거죠. 아닐 비를 써서 비진입 표시, 진짜 표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내가 표시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나에게 의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냐? 사직서를 내고 싶은 거죠.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싶어. 이렇게. 자, 의사, 사직서를 내고 싶다. 그런데, 자, 여러분, 내가 사직서를 내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굶어 죽겠죠. 그래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표시를 합니다. 아니, 김 과장, 회사 다니기 싫으면 그만 다녀. 나가라고. 그때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회사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자, 표시를 했죠. 자신의 내부에 있는 생각은 뭐였어요? 의사는, 아유, 다니기 싫어. 표시는 뭘 안 다녀요? 뼈를 묻을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의사대로 표시했다, 의사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의사대로 표시하지 않아서 의사와 표시가 다릅니다. 이거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직서를 내고 싶은 의사지만 뼈를 묻을 각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사와 표시가 다르고 그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가족이 안 돼. 하면서 알고 했습니까?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우리 독일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와 표시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뭐지? 그러면 거짓말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 그걸 외부로 표시를 다르게 해. 근데 내가 그걸 알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좀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공동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법에 접근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일단 기본적인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되고 수업 중에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킬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민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5페이지 자 2단계 일본식 한자 영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5페이지 오시면은 일본식 한자 영어입니다. 그러면 일본식 한자 용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구나. 왜? 한글도 힘든데 뜻을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젠장 그게 한자로 쓰여져 있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의 예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뭐냐면 유럽 용어 형식. 자, 유럽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한자 용어 형식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 자, 조문을 잠깐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듯이 제 99조 9요. 가로 안은 뭡니까? 제목입니다. 제1항, 제2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99조 제1항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랍니다. 이게 부동산이라고 개념을 정의했네요. 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뭐다? 동산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조문에 써져 있는 내용은 당연히 독일에서부터 수입했으니까 당연히 유럽일 겁니다. 유럽. 자, 그래서 유럽식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유럽식 표현은 먼저 어디를 기준으로 잡았죠? 그렇죠. 부동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라고 잡았으니까 뭐를 기준으로 잡았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잡고 서술을 합니다. 토지가 있고 토지의 그 정착물, 건물이 있으면 이거 건물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먼저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부동산이 아닌 것들은 그럼 뭐냐? 노트북.
그럼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까? 노트북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다? 동산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동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선생님 그냥 읽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자식 표현을 보겠습니다. 한자식 표현. 부동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동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한자는 그렇죠. 동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요? 동산이 아닌 것에다가 부를 붙인 거죠. 동산을 탁 쓰고요. 동산이 아닌 것은 앞에다가 아니 부자를 쓴 겁니다. 동산이 아닌 것이 부동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어디에다 기준을 잡았습니까? 동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느끼지 않는 이상 느끼지 못하는 부조화가 용어와 내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는 동산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산이 아닌 것 해서 아니 부자를 써서 아니 부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 부동산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 한자는 동산을 기준으로 잡았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잡았다. 동산. 그러니까 용어는 동산을 기준으로 잡고 내용은 부동산을 기준으로 돼 있으니 뭐가 찝찝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럽 용어 형식과 한자 용어 형식이 좀 다르다는 점 요것 때문에 좀 우리가 찝찝하다. 그래서 좀 까다롭고 꼼꼼히 공부할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일본 용어의 뜻과 한글 용어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용어의 뜻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자,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 표현은 선의, 한문으로 쓰면 착할 선자에다가 뜻의자를 쓰는데 이것은 일본식으로는 분명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문만 읽어보면 착한 뜻이야. 착한 사람인가 봐. 착한 마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일본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면 뭐라고 한다? 선의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악입니다. 자 악의는 악할 악자에다가 뜻의자를 쓰는데 나쁜 뜻인가 봐. 나쁜 생각인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 그럼 뭐라고요? 모른다. 악의 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일본 용어의 뜻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자, 한글식 표현을 볼까요? 한글식은 선의, 착한 마음. 그치? 이게 우리가 쓰는 용어죠. 악의, 악한 마음, 나쁜 마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걸 다시 우리는 선의, 이게 모른다는 뜻이래. 악의, 안다는 뜻이래. 이런 식으로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린트물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6페이지 보시게 되면 한자 용어 형식과 한글 용어 형식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한자 용어 형식.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자 용어 형식은 왜 어려우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가 힌트를 아예 딱 드리고 시작할게요. 한자식 표현은 어디에다 중점을 둔다?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자, 어디에다가? 결과에다 중점을 둡니다. 기억하시고, 자, 한자식 표현은 과정에 중점을 둔다, 결과에 중점을 둔다. 결과. 그런데 한글식 표현은 말이죠. 자,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한글식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한글식 표현은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어디다가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를 설명할 때 점차적으로 전진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고요. 뇌가. 한자는 결과를 설명하는데 익숙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과에 중점을 두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을 받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식 한자식 표현은 결과에 중점을 두니까 너 뭐야? 하고 결과는 뭐예요? 상속받았네? 그래서 상속받았다는 결과에 먼저 중점을 두기 때문에 표현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그러면 자 결과가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인.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불러요? 앞에 있었던 분은 어떻게 불러요?
과정에 중점을 두지 않고 결과에 중점 두니까 앞에 있는 사항을 무슨 단어를 붙이냐면 그때는 P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자, 뭐라고요? P. 자, 그럼 P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참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든 게 뭐냐면 전제.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전제 앞에는 뭐를 붙인다? P를 붙여요. 자, 전제라는 단어를 P를 씁니다. 자, 그럼 피상속인 하면 뭐예요? 상속인이 있는데 그 전제되는 사정, 돌아가신 분, 그게 피상속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느끼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 자, 이것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디에다 중점을 두니까? 결과. 중점을 두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으실 때 이렇게 했으니까 피상속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뒷부분도 읽으세요. 뒷부분에 상속인이야 하고 상속인이군, 상속받았군. 근데 피니까 돌아가신 분이군, 전제되는 분이군. 이렇게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이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자르세요. 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그 전제되는 사람이군,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성년 후견인은 뭐냐면 후, 뒤후, 견, 볼견, 사람이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돌봐주는 사람이 후견인인데 그 후견인이 어떻게 돌봐주느냐면 후견인이 성년자로서 완벽하게 돌봐줘야 된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도움이 완벽하게 필요한 그 전제되는 사람, 즉 스스로 행위를 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 이걸 뭐라고 그런다? 피성년 후견인으로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피성년 후견이라고 부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말고 이제 우리가 좀 헷갈려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결과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 예시를 지금 말고 우리 한 글씩 표현 본 다음에 예시를 드릴게요. 자, 결과 중점하고 과정 중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우리 그럼 한 글씩 표현을 갈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편하십니다. 어떤 경우냐면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일의 진행 과정 순서대로 용어를 붙이는 거죠.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돌봐줄 사람을 뭐라 부르죠? 미성년자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뒤에 뭐를 붙이면 돼요? 돌봐주는 후견인을 붙이면 돼요. 미성년자 후견인. 자, 이건 이해가 쉽지요. 미성년자가 있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근데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 전제되는 사람이 있다? 완전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들게요. 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침일까요? 남침일까요? 자, 북침일까요? 남침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정에 중점을 둔다면 북한이 치고 우리나라를 남반을 침략했으니까 분명히 북침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본다면 남한이 침략을 당했으니까 남침이 맞을 겁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자, 과정을 중점을 두느냐, 결과를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침, 요거 한자일까요, 안 할까요? 한자. 한자는 어디에 중점을 둔다? 결과. 결과니까 자, 뭐가 된다? 남침입니다. 남침. 과정에 중점을 두는 건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한자는 어디다 결과를 준다? 결과에 중점을 두니까 뭐가 된다? 남한이 침략을 당했다 해서 남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헷갈려요? 걔네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한자의 용어는. 남침이지. 결과에 중점을 두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과정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북침하냐?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 자, 손가락을 가지고 똥꼬를 찌르면 결과에 중점을 두면 똥침. 과정에 중점을 두면 손침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똥침이라고 그러죠.
자, 이게 바로 남침, 똥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중점을 두냐, 과정에 중점을 두냐, 우리의 사고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프린트물 우리 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재밌죠? 네,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참 재밌는 과목입니다. 자, 우리 7페이지 딱 가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 하나 딱 있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 3단계라고 나와 있죠. 자, 저 그림이 3단계고요. 자, 뭐냐? 예외인 민법 규정 이겁니다. 자, 예외인 민법 규정. 자, 민법 규정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예외인 민법 규정인 거죠. 예외구나. 그러면 왜 예외죠? 왜 예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수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모두의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별도로 다시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시간대 되면 수업하러 오시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휴강을 한다든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20분 늦게 시작한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왜 보내요? 예외니까. 그러면 민법 규정은 왜 생겼을까요? 사회 전반의 모두 원칙적인 규정이, 원칙적인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부부 사이는 남이다. 남이에요. 부자 사이도 남이다. 남이에요. 자, 남이라는 걸 이미 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만큼은 남이지만 대리권이 생겨요. 라고 하는 규정을, 예외적인 규정을 뭐 한다? 알려야 되겠죠. 그럼 다 일일이 문자 보낼 거예요? 법전으로 만들 거예요? 법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원칙은요? 원칙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왜요? 우리는 공동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그 유럽의 근간에 있던 원칙을 우리 몰라요. 같이 생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법을 진짜 못하는 겁니다. 왜? 원칙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민법을 혹시나 다른 데서 공부하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민법은 원칙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외우라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랑 같이 원칙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앞에 가세요. 자, 페이지 가시면 그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칙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칙. 자, 먼저 이 사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해서 다시 돌아온 돌싱. 그래서 갑의 자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둘 사이는 서로 뭐다? 남이다. 자, 그런데 갑이 어떤 을이라는 여자와 지금 현재 동거 중입니다. 동거 중. 그런데 갑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왼쪽에 메리.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이 을은 그냥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근데 뭐 그냥 이 사람도 좋고 하니까 같이 지내고 있어요. 엔조이. 자, 즐기려고 이렇게 같이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갑은 당연히 무슨 의사? 혼인 의사고 그 다음에 갑도 을을 봤을 때 나랑 혼인할 의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인신고는 같이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이 혼인신고는 뭐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효력이 없는 혼인신고가 되는 거죠. 이것까지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 혼인신고는 무효인데 을의 동의가 없이 그냥 을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왜 같이 동거하니까 혼인신고를 해버렸다는 거죠. 무효인 혼인신고인데 이 모든 잘못이 누구한테 있죠? 착각을 한 갑에게 있습니다. 갑의 책임이 귀속될 만한 사유, 귀책사유로 갑니다. 자, 갑이 책임이 귀속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때 얘가 엔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면 고의로 혼인신고를 한 거고 자, 고의가 뭐라고요? 의도적.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과실. 얘도 결혼할 의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실수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면 그걸 과실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책임이 귀속될 만한 사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도적으로 실수로 고의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실수로 과실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혼인신고가 잘못된 신고고 이 혼인신고의 책임이 귀속될 만한 사유를 누가 가지고 있던 거죠? 갑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을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발행받으려고 주민등록등본을 딱 떼보는데 갑자기 남편 갑이 나와 있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자, 무효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무효의 4원칙이 있습니다. 자, 무효의 4원칙. 요게 이제 교수님들 책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책에서도 그냥 띄엄띄엄 쓰여져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잘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 효력이 없잖아요. 이 혼인신고 무효니까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갑의 자식도 이 혼인신고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을의 엄마도 아니 이 혼인신고 무효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능한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귀책 쌓여 있는 자를 포함해서, 즉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다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의 4원칙 중에서 1원칙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딴 여자하고 또 이게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신고가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갑이 이 혼인신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책사인자를 포함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을 이걸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지만 이해관계 정도는 갖춰라. 이해관계 정도는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제기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을의 엄마라든지 갑의 자식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제기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나 주장할 수밖에 없으니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을이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 혼인신고 무효라는 사실을 을이 주장하고 을이 증명하고 됐죠? 갑의 자식이 저분은 우리 엄마 아니에요. 아빠 혼자 오지랖 넓게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라고 했다면 갑의 자식이 주장하기 때문에 갑의 자식이 이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이다. 그러면 갑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나 을한테 묻지도 않고 했어요. 라고 스스로 증명하면 되는 거죠. 자, 무효의 4원칙의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죠. 그러면 이건 무효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에게도 즉 혼인신고의 당사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과 을이 혼인신고의 당사자고 갑의 자식은 뭐죠?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에게도 이 혼인신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을이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느냐, 혼인신고 주장을 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갑의 자식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먼저 을이 갑한테 갑니다. 당사자한테 가서 야 내가 왜 네 부인이야? 아니야 이건 혼인신고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인 갑의 자식한테 가서 난 네 엄마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혼인신고 무효여서 네 엄마가 아니야. 근데 자 이 중에 아기 자 아기가 뭐였죠? 안다. 저희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또 했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저래요. 알고 있는 제3자에게도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선이 몰랐던 사람 있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어요? 몰랐던 갑의 자식한테도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라고 무효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무효 4원칙의 세 번째 되겠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이 아기의 제3자 몰랐던 알았던 제3자 모두에게 다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선물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을이 다시 갑한테 물었죠. 야 너 나한테 자동차 사준다고 하는 거 그거 혼인했다고 선물 사주려는 거야? 하니까 하지마 하고 자 이행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무효가 됐으니까 효력이 없었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미 선물한 반지 야 너 가만 있어 이 반지 그럼 혼인 신고했기 때문에 커플 반지로 준 게 아니라 결혼 반지로 준 거야? 내가 너랑 무슨 결혼한 적이 없는데 이걸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결혼 반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하면 됩니다. 야 가져가 하고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럼 내놔.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효의 4원칙은 이 네 가지입니다.
자,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잘못 있는 사람, 즉 귀책 쌓여 있는 사람, 고의과실 있는 사람을 포함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누구나 주장하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된다? 증명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이야기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거나,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 뭐라고요? 4원칙입니다. 4원칙. 자, 그럼 다시 우리 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러면, 자, 그 내용이 여기 원칙은 별도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나, 다라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민법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예외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뭐가 될 뿐이다? 기본이 될 뿐이다. 제가 민법이 예외 규정이라고 가르쳤을 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저 원칙 규정으로 배웠어요.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민법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자, 민법 조문을 딱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진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08조 제목 그리고 2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 조문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자, 무효죠? 무효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일 경우에 한해서는 누구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이 뭐냐면 주장입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이 이꼬르 주장인데, 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조문이 써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원칙으로 갈게요. 자, 원칙은 어떻게 됐었죠?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서 당사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무효는 누구에게 주장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사자와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원칙을 아니까. 원칙을 아니까. 원칙을 아니까 주장할 수 있는데 예외 빼면 나머지는 다 원칙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 다만 요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구나. 자, 여기 예외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이 돼 있을 때 당연히 원칙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원칙을 꼭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한다. 됐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모른다면 민법 조문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어요?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문 하나로, 무효라는 것 단어 하나로, 이 조문 하나로 나머지가 저절로 해결된다. 암기할 게 줄어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셨고요. 이렇게 해서 8페이지까지 다 보셨고, 자, 이제 9페이지 딱 가시게 되면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림,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요. 요게 뭐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10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거죠. 자, 생활 속 오류입니다. 생활 속 오류 적용. 자, 생활 속 오류 적용이죠. 생활 속에 오류들이 많다. 그 오류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매우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활 속 오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수업 중에 계속 다른 얘기들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드릴 건데 그 전에 요 재밌는 거 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요 생활 속 오류 적용인데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문장이 기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읽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머릿속에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면 문장이 읽히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면 문장이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제 민법 강의는 반드시 판서노트가 있거든요. 판서노트를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나 있는 그림들을 잘 기억하셔야 문장이 저절로 읽힙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앞 페이지 가셔서. 자, 이제 먼저 저랑 같이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탁 보시고 문장을 읽으면 읽힙니다. 자, 먼저 24시간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는데 무슨 계산법이 있다? 24시간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계산법은 하루를 몇 시간으로 놓고 계산합니까? 24시간. 자, 그러면 0시부터 시작해서 쭉
쭉 해가지고 자 24시까지가 있죠. 24시간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자, 요 경우에는 시간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죠? 0시부터 시작해서 0시 30분, 1시, 2시, 3시, 4시, 12시, 12시 30분, 13시, 13시, 14시, 15시, 16시 해서 24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는 오전, 오후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 오후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지요. 죄송합니다. 자, 오전, 오후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쭉 얘기하면 되잖아. 0시, 1시, 2시, 4시, 12시, 13시, 14시, 15시, 쭉 24시. 오전, 오후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우에는 저녁이다. 저녁. 우리가 6시다.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몇 시가 되는 거죠? 18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오전, 오후는 언제 붙여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하는 경우에는 12시간 계산법을 쓸 때입니다. 자, 몇 시간 계산법? 12시간 계산법이요. 12시간 계산법을 썼을 때 오전, 오후가 들어갑니다. 왜? 오전 12시, 오후 12시간이 있는데 서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오전에도 1시가 있고 오후에도 1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시가 2번 나오니까 오전과 오후라는 단어를 붙여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시간씩 계산했을 때 바로 오전, 오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자, 4월 13일 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자, 먼저 첫 번째 12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를 갈게요. 두 번째는 자, 12시간이 끝나면 다시 몇 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0시부터 시작해야 되죠. 0시부터 시작해서 다시 몇 시? 12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몇 번 있다? 2번 나온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 있는 왼쪽을 탁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오전, 자, 여기는 뭐라고요? 오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앞으로 가가지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왼쪽 편입니다. 왼쪽 편. 왼쪽 편에 탁 가니까 1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자, 여기 1시가 있습니다. 1시.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불러요? 오전 1시. 자, 그럼 여기도 또 1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여기 뭐라고 불러요? 오후 1시. 그래서 여긴 오후 1시라고 써 있네요. 오후 1시. 자, 저기 뭐라고요? 오전 1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라는 단어를 붙일 때에는 시간을 몇 시간 단위로 끊는다? 12시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12시간이 끝나면 다시 몇 시부터 시작한다? 0시부터 시작한다. 0시부터 12시, 0시부터 12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됐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전혀 의문이 없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4월 13일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합니다. 자, 3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0시 30분인데 오전 0시 30분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뭐라고요? 오전 11시 59분. 그리고 12시가 됐어요. 그럼 이때 12시를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오전 11시 59분이니까 오전 12시라고 읽어야 됩니다. 됐죠? 오전이니까 쭉 오전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럼 12시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오후가 되죠. 오후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0시부터 시작하죠. 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0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또 30분이 지났다. 그럼 뭐가 돼요? 오후 0시 30분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오후 11시 59분 됐어요. 11시 59분. 그리고 난 다음에 1분 지나면 이제 12시가 되는데 이때는 무슨 12시? 오후 12시가 되겠죠. 오후 12시입니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 12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 낮 12시를 우리는 오전 12시라고 부릅니까? 오후 12시라고 부릅니까? 주저하시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후 12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밤 12시를 뭐라 불러요? 오전 12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전 12시.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 속의 오류입니다. 왜 그러지?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전에 전혀 의의가 없었잖아요. 오전 0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낮 12시가 됐다. 그러면 오전 12시. 오전 12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후가 아니라 오전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느냐? 제가 그 이유까지 짚어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오류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어떤 오류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짠 12시가 되면 몇 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0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12시 30분 이렇게 있습니다. 12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12시 30분. 그러면 12시 30분이 틀린 얘기냐? 아니죠. 24시간 계산법에서는 맞습니다. 24시간은 12시 다음에 12시 1분, 12시 30분, 13시. 자, 12시 30분 다음에 13시로 넘어가는 건 맞죠? 이건 맞죠. 근데 12시 30분이 지났는데 12시 59분 다음에 1시. 이건 미친 거죠. 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가 되는 건 맞는데 12시 30분에서 어떻게 12시 59분이 되고 13시가 아니라 1시가 될 수 있는 거죠? 틀린 거죠. 여기 다음엔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0시 30분 다음에 1시라고 있는 건 맞아요. 다시 한번 0시 30분이라고 자 이렇게 돼 있다가 0시 59분 다음에 1시는 맞아요. 그런데 12시 30분 다음에 1시는 틀린 얘기죠. 근데 이걸 한 번도 누구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없으니까 당연히 12시 59분 다음에 1시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0시 30분. 그럼 0시 30분 다음에 1시는 맞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오후가 붙습니다. 오후 0시 30분 다음에 1시. 이건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실수로 12시 30분이라고 잘못 읽으면서 거기 앞에다가 뭐라고요? 오후라는 단어를 붙여보세요. 자, 원래는 오후 0시 30분인데 오후 12시 30분, 12시 30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난 12시는 오후 12시인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원래는 오전 12시인데 이거는 오후 0시 30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선생님 왜 우리는 이걸 잘못 읽게 됐죠? 시계 읽는 법을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시계 읽을 때 작은 바늘은 왼쪽을 보고 긴 바늘은 가르쳐져 있는 숫자를 보라고 했잖아요. 작은 바늘을 왼쪽으로 보니까 12시하고 1시 사이에 작은 바늘이 있으면 왼쪽으로 읽으라니까 몇 시가 돼요? 12시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12시 30분이 나온 겁니다. 12시간 간격으로 봐야 되는 아날로그 시계는 0시 30분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걸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오후 0시 30분인데 12시 30분이라는 틀린 표현 때문에 난 12시를 몇 시로 착각한다? 오후 12시로 착각한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밤 12시를 오전 12시라고 잘못 읽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렇죠. 여기도 오후 12시라고 안 읽고 보통 밤 딱 12시 넘어가면 12시 30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여기도 0시 30분인데 12시 30분이야 라고 얘기해 놓고 그 앞에 오전을 붙이죠. 그러니까 밤 12시는 오전 12시인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 굉장히 깊게 파여져 있는 정말 뿌리 깊게 돼 있는 오류죠. 그래서 저희 집 전기밥솥도 보면은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시 30분 다음에 오후 12시 30분 다음에 1시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0시 30분 다음에 1시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뒤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24시간 단위로 표시할 때에는 12시 30분 맞는 표현인데 앞에 오전과 오후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전과 오후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낮 12시를 12시라고 하고 밤 12시를 24시간으로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처럼 자 12시간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하루를 12시간 단위로 표시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하루를 12시간 단위로 표시했을 때에는 12시간 단위니까 당연히 꼭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오전, 오후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라는 단어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2시도 오전에 2시가 있고 오후도 2시, 오후 2시가 있고 2시는 두 번 있죠. 오전 2시, 오후 2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으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더라도 0으로부터 시작해서 12시가 만료가 돼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앞에 있던 앞선 오전 12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오후 12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후 12시 30분은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 틀리다. 오전을 빼면 맞지만 죄송합니다. 오후 12시 30분이니까 이 경우에는 오후 오전이라는 단어를 빼면 맞는 표현이지만 오후 오전일 경우 이걸 붙일 때에는 12시가 아니라 뭐가 된다? 0시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낮 12시는 오전 12시가 맞고 밤 12시는 오후 12시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시간을 잘못 표현하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시계 보는 방법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작은 바늘은 왼쪽을 쳐다볼 때 12시라고 했을 때에는 0시라고 읽어야 되는데 자, 그거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착각하게 된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리걸 마인드 형성이 어려운 4가지 이유를 4단계로 차근차근 따져서 봤고요. 각각의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굉장히 좀 재밌죠? 그러면 우리 요 정도 개념을 꼭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